윤석열이 형량이 늘어나자 이성을 잃고 쏟아부은 거친 쌍욕에 법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교도관 전원이 긴급 투입되어야 했던 전대미문의 사건.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진관 판사는 진짜 그래도 마지막 보루야. 저희 희망입니다. 희망. 상식적이고 예. 또 게다가 예리해. 예. 예. 영장 전담 판사 박정호는 꼭 기억해라. 예. 이거는 잊어서는 안 돼요. 박정호. 지금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가 지금 밖에 나와 있는 거는 박정호가 풀어줬기 때문에. 예. 왜 풀어줬냐? 박성재는 위법성 인식이 없을 수도 있잖아. 라고 해서 풀어줬어요. 네. 그런데 이진관 판사가 박성재는 위법성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하고 국민에게 완전히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예. 함께 보시죠. 이제 12.3 비상계엄 때 반대를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피고인 어떻습니까? 반대하신 게 맞습니까? 다른 분들이 제가 반대하는 모습을 못 봤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대통령 집무실 안에서 대통령께 계엄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그런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계엄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일 났다. 그러면 비상계엄을 할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 부분을 법률적으로 하나하나 따져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그 당시에 말씀을 듣고 너무 당황해서 제가 그 하나하나를 따져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요거 되게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예. 그 너 반대했다고 했지? 예,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 하나 따져가지고 반대하지 못한 게 아쉽다고 한 거야. 네. 그러니까 지가 생각할 때 법률적으로 다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이걸 디테일하게 요게 위법이고요, 위법이고 했으면 윤석열이도 이 계엄 안 했을 텐데 내가 그걸 못한 게 아쉽다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거의 자백 아닙니까? 자백이에요. 그러니까 네. 위법했다는 걸 본인은 명백히 인식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제 영장을 기각해 준 거잖아요. 박정호, 말이 안 되는 남세진, 거죠. 박정호 얼굴 보고 가야지. 첫 번째가 박정호, 두 번째가 남세진. 이거 영원히 내 몸에 나 이거 문신할까봐. 아니, 박정호 남세진. 아니 이게 너무 심하잖아. 맞아. 잊었으면 안 되고. 걸어놔야 돼. 걸어놔야 돼, 진짜. 박정호 남세진. 예. 야, 이거는 근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네. 판사가 제대로 짚은 것 같아요. 와, 그렇게 연결하니까 진짜 자백이네. 그러면 기각 사유랑도 안 맞는 거고 영장 기각 사유. 그렇습니다. 박성재가 지금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네. 요거 맞네요. 법률적으로요. 요거 하나하나 다 이거 위법한 거 알려줬으면 이거 안 했을 텐데 요거 네. 아니 네. 그리고 위법성의 인식이 없으면은 그 수용 인원에 대한 보고서 그거 왜 없앱니까? 그러니까. 박성재 자기가 다 없앤 거예요. 증거인멸을 왜 합니까? 위법하다는 걸 아니까 그걸 없앤 거죠. 네. 그래서 영장 판사들도 다 문제가 지금 예,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우리 두 의원님과는 이제 인사를 좀 나눠야 되는데 우리 특히 우리 박주민 의원님은 바쁘신 거 압니다. 네. 그러나 이 사법부의 이거 정면 지금 도전이 있거든요. 요거 좀 잘 진짜 네. 좀 이게 민생입니다, 사실은. 민주당이 좀 더 긴장감을 긴장 가지고 가야죠, 긴장. 네,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긴장. 네. 네, 아니, 지금 이제 뭐 영장 전담도 이제 곧 인사 발령을 낼 텐데 그렇습니다. 지금 요새 분위기 보면 조희대 사법부가 예컨대 이제 대법관 증언도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 표시한 거 봐서는 맞습니다. 지금 민주당이라든가 민주 세력에 대해서 정면 뭐 반박을 네. 뭐 이렇게 싸우겠다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표명한 보이고 거예요. 박정호 판사도 사실 이제 법원행정처 등기 국장 출신 아닙니까? 음. 역시 또 조희대와 가까웠던. 네. 그러니까 정말 그 진짜 너무- 법원행정처가 진짜 복마전이 돼갖고 너무 노골적이야. 국민과 이렇게 동떨어지게 계속 가는 거에 대해서 진짜 요즘은 뭐 정말 그 뭐 허탈함을 넘어서 분노까지 막 일어날 정도로 그렇습니다. 빨리 받고 민주당이 좀 힘을 모아야 될 힘을 때죠. 모아야 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윤석열의 내란이 성공을 했었다면 평생 떵떵거리고 살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입니다. 근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1심 네. 결심 공판이 27일에 있었거든요. 이틀 전에. 네, 이틀 전에. 그런데 조은석 내란 특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와 김건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을 했어요. 20년 구형을 했는데
그 구형을 하는 그 장면이 와 기가 막혀. 아, 구형 장면. 박성재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네. 박성재 후배 검사가 구형을 한 거예요. 예. 와 이건 뭐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거의 검사가 한마디로 유명해졌더라고요. 아 진짜 아 한마디 한마디가 막 진짜 후벼파더라고. 네. 조금 길지만 요거는 여러분과 함께 좀 공유하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어폰을 좀 착용을 해주시고요. 함께 보겠습니다. 피고인이 새삼 강조한 검사 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법무부의 영문 표기가 Ministry of Justice, 정의부라는 사실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후배 검사들에게 검사 선서를 다시 읽어보라고 각별히 당부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윤석열의 내란 범죄를 목도하고도 눈을 질끈 감은 채 한 배를 탔습니다. 정의와 인권,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 같은 것은 피고인의 안중에 없었던 것입니다. 피고인은 국무회의가 끝나기 무섭게 과천 법무부 청사로 곧장 달려가 심야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내란의 구체적 실행을 뒷받침할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라고 조목조목 지시하였습니다. 12월 3일 밤 피고인은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비상계엄 후속 조치에 발벗고 나선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범죄 행위를 직접 목도한 후 지휘 감독 대상인 검찰총장과 세 차례에 걸쳐 통화하면서도 범죄 대응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부인할 뿐 윤석열로부터 받은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통화였음이 자명합니다. 검찰총장은 12월 5일 비상계엄에 대한 수사 개시를 공표합니다. 12월 3일과 12월 5일의 차이는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내란이 실패했느냐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엄 선포를 적극 만류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표리부동이나 언행 불일치, 이중성이나 책임 회피를 넘어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정면으로 배신한 범죄 행위일 따름입니다. 우리 국민은 암울한 현대사를 통해 국가 권력을 무력으로 찬탈한 권위주의 정부가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파괴하면서도 법의 외피만 빌려 독재를 민주정인 양 정당화한 사례를 익히 보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를 정당화하고 국민을 속인 노련한 법 기술자들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피고인도 윤석열의 내란 과정에서 충실한 집행관이 되기를 자청하였습니다. 법령에 따른 정상적인 장관의 업무라는 부끄럼과 염치도 없는 파렴치한 변명으로 일관하였습니다. 피고인과 같이 법의 이름으로 법을 파괴하는 법 기술자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주시길 요청합니다. 피고인 박성재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듣는데 진짜 내용, 말투, 네. 태도. 저는 진짜 영화 한 편을 보는 느낌이었거든요. 어떠셨습니까? 좋습니다. 마음이 장중해지고 너무 차분한 이렇게 별로 그 얘기를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다만 그러니까요. 이제 공익의 대표자는 검사나 법무장관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경찰도 공익의 대표자이고 모든 국민도 공익의 대표자입니다. 네. 대한민국 검사라는 말들은 너무나 과장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주 훌륭한 네. 논거입니다. 그렇습니다. 징역 20년, 네. 파렴치한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그렇습니다. 법 기술자 이야기도. 네, 가슴에 박힙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검사의 선배 박성재 네. 최후 진술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마지막까지도 거짓말로 일관합니다. 그리고 더 봐줄 수 없는 게 눈물을 흘리는 와중에도 거짓말로 일관한 거야. 나는 그거 정말 이분들한테 이런 사람들한테는 사과 요구하면 안 돼. 반성을 요구하면 안 돼. 어차피 변하지 않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국무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그 상황을 막지 못하고 대통령을 설득하는 데 실패한 것에 대해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께 충격과 실망을 드린 것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의 인생을 깡그리 부정하는 특검 측의 900검사들의 의견을 듣고 있으니 개인적으로 매우 참담한 심정입니다. 특검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내란 행위를 공모하거나 내란의 중요 임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께서 이 법정에 현출된 여러 증거들을 형사법 원칙에 따라 면밀하게 살펴주셔서 억울함이 없도록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대. 그런데 눈물을 흘려. 내가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막지 못한 거는 미안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책임과 처벌은 받지 않고 감정에 호소하려고 하는, 정말 저는 마지막까지도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양심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을 보셨습니까? 화면상에.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눈물 나왔다고 표현하시길래. 네. 제 화면. 네. 그 판사들은 피고인들의 최후 변론을 무수히 많이 봅니다. 네. 네. 근데 일단 말 속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설득했는데 실패했다. 네, 윤석열을 설득했는데 자기는 실패했다. 설득은 했다는 취지의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설득을 아예 안 했을 것으로 보여지고 저도 그렇게 도 봅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판결을 선고하면서 부작위에 의한 네. 헌법 파괴를 지적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김인관 판사가. 네. 지금 박성재는 본인이 뭐가 잘못했는지, 저 논고의 핵심이 뭐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변명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거짓말하느라고. 사실은 저 논고문 중에서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이 박성재하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은 저 내란 범죄를 진압해야 되는, 범죄를 수사해서 처벌해야 되는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지휘감독자로서 검찰총장과 통화를 했는데 맞아. 니네는 수사한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다.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고 뭐냐면 박성재는 제가 설득을 했는데 못 막았습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돌아와서는 그렇지. 저걸 수사하라고 지시를 했어야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자백한 거야. 예. 제가 주경임 종사를 네. 자백한 겁니다. 지금. 맞습니다. 박성재 장관의 죄질로 치자면 내란의 주요 임무에 종사를 한 것이고, 거기다 이제 뭐 출입국 관련된 그 회의도 하고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뭐 두 가지가 될 수 있겠죠. 만약에 계엄이 실패했을 때는 뭐 김건희, 윤석열을 뭐 도피시키는 전략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당시에 탄압의 대상들을 못 나가게 하려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국경문을 막아 세웠을 수 있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그 수용소 관련돼서도, 구치소 관련해서도 뭐 어느 정도 수용 인원 뭐 확보가 가능하냐, 뭐 이런 부분들도 결국 사람들 잡아들이겠다는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한 것이고, 전 이게 이제 종합특검에서 밝혀져야 될 부분으로 보는 게, 결국 지금 우리가 종합 기획자를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윤석열의 머리로는 이걸 기획할 수가 없어요. 네, 윤석열 머리 안 나옵니다. 나 내란 일으키고 10호까지만 얘기한 거고, 누군가가 가서 이 군대를 움직이고 정부 조직들을 움직이고, 이게 무슨 뭐 얼마나 복잡한 일이에요. 짜임새 있는 요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기획을 해본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본인의 친정이라고 하는 이 검사들을 동원해서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전 지금 기획자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 기획 세부 실행 계획을 짠 사람들이 좀 밝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기획자 김용현이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예전에도 방송에서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뭐 그건 중요치 않고 이미 둘 다 이제 들어가 계시는데 뭐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아이히만, 유명한 아이히만을 재판할 당시에 아이히만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법에 정해진 나의 업무를, 통상적 업무를 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에게 단죄가 될 때 한마디,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행위를 해야 되는 게 공무원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박성재가 처음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갈 때 자기는 통상의 업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통상의 업무를 했을 뿐이다 라고 법무부 장관의 자격을 가지고 있던 자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갖고 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기함을 했거든요. 그런 중대한 시기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중대한 비상한 행위를 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시기에 자기의 통상 업무를 한 게 사실은 알고 보면 내란에 종사를 한 거죠. 본인은 뭐 대통령이 결정했으니까 부서하시라, 이 말 하는 게 통상의 행위다, 내가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죠. 저는 이분은 햇빛 볼 일 없어야 된다. 햇빛 볼 일 없어야 된다 말씀해 주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판정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6년차 검사인 정재인 검사가 징역 20년을 박성재에게 구형을 하면서 읽은 논고문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많이 담고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 변호사님과 뜻을 같이 해가지고 피고인의 행태라는 것이 작금의 검찰청 폐지에 이른 요인 중에 하나로 평가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 거기에 더해서 피고인에 대해서 법기술자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는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달라고 이렇게 강고히 부탁을 했는데, 이런 태도라는 것이 그래도 이 검찰이라는 직역 안에서도 제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 요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기술자라고 쓰고 이제 법꾸라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건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정재인 검사의 논고문을 주목을 하고 있어요. 지금 6년차 검사라고 하고 이제 변호사 시험 9회인데 제가 4회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 이제 5회 5기수 그렇죠. 밑에 있는 네. 분이신데,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검사잖아요. 그 여성 검사신데 굉장히 똑부러지게 이야기를 한 부분도 와닿았고, 아마 많은 국민들이 감동을 느꼈던 이유는 검찰 조직이 지금 이게 해체 수순을 밟고 있는 데에는 전 좀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논란이 많잖아요. 뭐 어느 정도까지 이제 앞으로 권한도 남겨놔야 되냐, 그런 논란이 또 있을 텐데,
그동안 검사들이 잘못된 거를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를 않고 조직 논리에 휩싸여가지고 못 본 척하고 그렇습니다. 국민들을 오히려 외면하는 쪽으로 검사들이 줄을 쫙 섰기 때문에 저는 침묵한 것도 동조한 걸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라는 DJ 대통령 말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정재인 검사가 논고문을 읽는데 이런 검사들의 잘못, 그러니까 박성재 장관을 비롯한 이런 검사들, 특수부 검사들이 우리 조직을 망쳐놨다라는 그런 식의 따가운 자성적인 표현이 들어가다 맞아요. 보니까 네. 전 거기서 국민들이 저런 그래도 합리적이고 균형 있고 용기 있는 검사가 있구나. 근데 이렇게 가야 검찰 조직도 앞으로 뭐 국민들을 위해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 찾아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이번에 정재인 검사 젊은 검사긴 하지만은 전 많은 검사분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유진 기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재인 검사의 논고문 중에서 어떤 대목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까? 저도 뭐 법 기술자라는 표현에도 되게 잘 한마디로 요약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 박성재 씨가 했던 그런 업에 대해서 되게 어떻게 보면 가치를 인정해요. 뭐 법제처장이라는 자리에 요하는 능력들 그런 게 있었으니까 이제 선배인 당신이 했을 거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근데 그런 사람이 안가해동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다, 기억을 못한다고 말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거는 이게 사실과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완규 법제처장 관련된 예.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선배 검사들의 그런 해왔던 행적을 언급을 하면서 그걸 인정하면서도 결국은 그 기술들을 이 나라를 해야 하는데 사용했던 것이다라고 말하는 게 좀 인상이 깊었고, 결국은 요약하면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검찰이 이제 해체되는 거 아니냐 이 요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특히나 후배 검사 입에서 나왔다는 거를 좀 선배들이 새겨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검사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사실 법 기술자라는 표현인데 검사가 그 후배 검사가 선배 검사를 질타하면서 법 기술자라는 표현을 굉장히 요리조리 쓴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성찰적 배경이 있느냐 우리 암울한 현대사를 들여다보면은 독재를 민주정인 양 정당화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노련한 법 기술자들이 동원을 됐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면서 그러면서 피고인 역시 박성재 역시 윤석열의 내란 과정에서 충실한 집행관으로서 행동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도 저도 굉장히 감화가 많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독재 정권을 미화했던 검사, 법기술자 하면은 아마 김기춘 그 전 법무부 장관 생각이 많이 날 거예요. 네. 젊은 나이부터 뭐 똑똑하다 그래가지고 다 와가지고 뭐 유신헌법 만들고 국민들을 상대로 이제 총뿌리를 거는 검사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금 윤석열 내란으로 와가지고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리고 심우정 총장 그 이하 그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줬던 뭐 이창수 중앙지검장부터 뭐 조상원 차장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참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정말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을 대한민국에서 꿈조차 꾸지 못하도록 일벌백계를 하는 게 필요하고 그렇게 단죄가 돼야 검찰 조직도 새롭게 출발할 수 있거든요. 저는 검사들 전체를 악마화하거나 적대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검찰청을 없애든 검사라는 명칭을 다르게 부르든 어쨌든 검사가 하고 있는 이런 공소관의 역할은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누군가를 할 때 우리가 다 사람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제도가 중요한 건데 전 이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악마화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 전제로 가려면은 문제가 드러난 이런 법기술자, 법꾸라지들에 대해서 내부에서도 문제제기가 나와야 되고 이제 사안이 드러났을 때는 가장 저는 엄벌에 처하는 전 그런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첫 재판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진행하기 때문에 재판에 대한 걱정은 크게 없습니다만 오늘 재판에서 그러니까 박성재 측 이 변호인이 했던 얘기가 계엄 선포를 적극 반대하고 만류했지만 윤 전 대통령 설득에 실패했고 이 때문에 헌정 질서의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국민 앞에 매우 송구하고 심한 자괴감을 느낀다. 하지만 공소 사실 전부 부인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일단 부인하고 난 다음에 뭔가 쟁점이 될 만한 내용이 있어서 대표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CCTV에 보면 한덕수 전 총리를 향해서 손짓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건 내가 한덕수 전 총리와 같이 윤석열 말리려고 했던 것이다. 같이 가서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엄 선포 적극 반대했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데 왜 황당하다고 하냐면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이미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선고에서 내려져 있었고요. 무엇보다 윤석열 본인이 무슨 얘기를 했어요. 아무도 나를 말려주지 않았다. 근데 박성재 전 장관 나는 말렸다. 윤석열 아야 나 아무도 안 말렸다니까. 누가 믿습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고 지금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요.
아시다시피 구속영장이 2차례나 기각이 됐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위법성의 인식을 다툴 여지가 있다라는 이해하기 힘든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돼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데 혐의들 짚어보면은 12월 3일 당일날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간부회의를 소집해서 소위 말하는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할 것을 검토했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교정시설들 확인을 하면서 수용에 여력이 있는지도 점검을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출국금지 담당 직원을 출근시키는 등등 그러니까 마치 계엄이 성공한 이후에 본인들 기준에서 성공한 이후에 후속 조치를 준비하는 듯한 그렇죠. 다양한 모습들을 연출했기 때문에 내란 특검에서는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뭐 같이 이중관 부장판사가 내란이라고 하는 게 방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없다. 함께 일을 하는 것이다. 예. 라는 걸 명시를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판결에서 했었고 그리고 이게 일상적인 어떤 관련 매뉴얼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계엄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에 관한 매뉴얼이 있다라는 거고 예. 그 매뉴얼에도 맞지 않다라는 거고 정말로 이 어떤 계엄 때문에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수용시설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면 지방으로 옮기기 위해서 지방에 있는 수용시설을 옮길 그 빈 방이 있는지를 찾아봐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았었고요. 빈 방. 그리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얘기 중에 제일 어떻게 보면 좀 위법성 인식,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잘못인지를 몰랐다라는 부분은 저는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된다고 봐요. 박성재는 그 다음날 이른바 안가회동에서 이 당대정 회의를 가지면서 이 지금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논리를 만드는 데 가담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나온 게 윤석열이 지금까지도 주장하고 있는 계엄이 아니라 그 계몽을 위한 메시지 계엄이다. 이런 거에 근거가 되는 논리를 만들었거든요. 얘기는 뭐냐면 확신범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나는 이거 잘못이 아니라고 지금도 생각한다라는 네. 주장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확신범에게 위법성을 다툴 여지가 있다. 없죠. 없어요. 지금 이렇게 이 영장전담재판부는 판단을 해서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던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 대목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그때 뭐 다툼의 여진이 뭐 위법성에 대한 인식 그런 거 얘기를 했던 판단을 했었던 영장전담 판사들 이제 이런 분들은 매우 아쉽고 헌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뒤따르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아까 이제 우리 양절 변호사께서 매뉴얼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저는 뭐 매뉴얼 이전에 법무부 장관이 법률 전문가로서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는 건 누가 믿겠습니까? 이건 뭐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고 두 번째로는 사실은 뭐 매뉴얼 타령하기 이전에 법무부 장관이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것은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헌법만 떠올려 봐더라도 이거를 순차적으로 가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냐 이제 이런 물음이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위법성 인식에 대해서 뭔가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힘든 상황이어서 그리고 한덕수에 대한 판결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계엄이 위헌 위법하다라는 점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이런 것들은 다툼의 여지 자체가 이번에 없을 것이다. 이진관 부장판사의 재판이기 때문에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연결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 판결문에 이 박성재의 이름도 거론이 한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또 하나 따져야 될 것은 그 텔레그램에 이제 김한빵 씨하고 주고받았던 네. 메시지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디올백 관련해서 수사 무마 청탁 혐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박성재 측에서는 김건희가 일방적으로 메시지 보낸 것이고 내용도 디올백 소속 의혹 사건에 대한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박성재가 뭘 했냐라는 걸 보면 그 담당 부서 실무자한테 확인해보라고 지시했었고 나중에 그걸로 보고받았잖아요. 네. 이게 그건 사실이잖아요. 이게 팩트인데 뭘 더 얘기합니까? 이걸 그러니까 왜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수사 지휘를 할 수 있어요. 관련 네. 수사 지휘를.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아닌 사람에게 업무 보고를 받을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보고만 받은 게 아니라 관련 지시를 했다라는 건 그 자체로 위법한 일이에요. 왜 아무 일도 안 했다라고 하고 김한빵 씨한테 왜 답을 안 했는지 하나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쨌든 우리가 앞에서 짚어봤던 뭐 담당 부서 실무자한테 확인을 지시하고 보고를 받았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게 명백한 사실이고 그건 이제 결국에는 실무 보고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청탁에 대한 응답으로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어서 그렇게 연결 지어야 될 것 예. 같고요. 그리고 뭐 이게 이제 박성재 장관이 취임하고 나서 3개월 만에 이제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을 하면서
김건희에게 무혐의를 주기 위한 인사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행위를 예. 또 하잖아요. 그래서 명품백 수사를 전담할 전담팀을 구성하라는 당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의 지시를 완전히 무력화해버리는 예. 그런 조치를 한 것이 결국 그 연결되는 지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뭐 서울중앙지검뿐만 아니라 대검까지도 그런 식의 인사교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김건희와 윤석열의 하명을 받은 정치 운명 공동체로서 뜻을 같이 한 행위를 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박성재 재판이니까 박성재 중심으로 봅니다만 김건희 관련된 여러 의혹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뿐만 아니라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털어주기, 봐주기 수사의 그 라인에 있었던 사람들,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지검장 이창수부터 시작해서 그때 임명이 되는 타이밍이 쭉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심우정 검찰총장도 네. 들어오고, 그리고 무엇보다 없어졌던 민정수석을 되살리면서 김주현 수석이 네. 들어옵니다. 그리고 박성재까지. 이게 한동훈 장관 후임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요. 한동훈이 왜 사라졌습니까? 한동훈이 그 얘기를 했었죠. 국민의 그 원하는 거, 국민이 기준에 맞춰서 예, 수사를 하겠다라고 눈높이. 했고, 예. 그걸 보고 무슨 인민재판하겠느냐라는 반발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이현석 검찰총장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수사팀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게 해줬다라는 이유로 본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인사가 다 일어났고, 이른바 언론사 앞에서 그 기자들 출근길에 예, 며칠 동안 실촉. 침묵하는 예.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생각해 보시면요.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에 그때 당시 문재인 정권과 처음 각을 세우기 시작했던 게 추미애 장관의 인사권과 관련해서 네. 이게 대단히 부당한 일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걸 굉장히 큰 논란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거꾸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검찰총장을 배제시켜 버렸던 그렇지, 상황이었어요. 그랬대. 그리고 박성재라는 인물도 법무부 장관에 올라오기 그 전에 거론이 됐던 인물도 아니었었고, 검찰에서 주요 어떤 요직을 거쳤던 인물도 아니고, 오로지 찾을 수 있는 거는 기수가 높고 심우정보가 한때 심우정 검찰총장을 이제 상사로서 예. 심우정 검찰총장이 일을 했다. 그럼 김주현, 박성재, 심우정이라고 하는 라인이 딱 만들어지거든요. 그 정점에 윤석열이 있는 거고. 그럼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때 이제 박성재가 장관으로 오고 나서 제 기억으로는 2024년 5월쯤에 원래는 이제 장관으로 오고 나서는 추가적인 인사 같은 건 없다라고 본인이 언급을 했었는데, 또 불구하고 이제 내막에 이제 이런 김안방 씨가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청탁을 받아가지고 나름 이제 응대를 해준답시고 검찰 인사를 2024년 5월에 대규모로 해버리고 2024년 최종적으로는 10월 초에 일단은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디올백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무혐의를 준단 말이죠. 털어주죠. 다 네. 털어준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이제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패싱을 하고 나서 7초 침묵하기 이전에는 첫 뉴스가 딱 떴을 때 기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사는 인사, 뭐 수사는 수사, 뭐 이런 식의 말장난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인사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무혐의를 주겠다라는 선언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건 뭐 예정된 로드맵이어서 박성재 전 장관, 뭐 저희 뒤에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사람들을 특검 쪽에서 정치 공동체라고 묶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주장을 그러니까 박성재 전 장관은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무부가 해야 할 일을 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특검에서 정치적 공동체로 회귀한 개념을 끌고 와서 우리를 범죄 결사체를 만들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특검을 비판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주장인 거예요. 나는 정치인이 아니다. 그래, 나는 법무부 장관이었다. 공무원으로서 일했는데 그거 네. 가지고 왜 이러냐. 그런데 그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자리는 사실 굳이 얘기하자면 이런 형사 정책이라는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가에서 법을 가지고 집행한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형사 정책을 펴서 국가를 이끌고 갈지에 관한 정치를 하는 곳이에요, 실제로. 그리고 이 좀 임명 과정을 살펴봤을 때도,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어떤 법 집행기관이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려 했는지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이진관 부장판사가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보여준 것처럼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 사람이 어떤 그 딱 정해진 지위, 법무부 장관이니까 법 그 관련된 검찰청만, 외청만 담당하는 이런 걸로 보지 않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주변 사정을 통틀어 봐서 이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을 빚어냈다라는 건 역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까지 그 한덕수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란에 관한 판단을 그렇죠. 하면서 그에 비춰봤을 때는 이 해괴한 공동체라는 주장이 전혀 먹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요. 이진관 판사의 판단을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첫 재판이었습니다. 첫 재판이 이제 시작되는 것 자체도 웃긴 거죠. 사실. 구속도 안 돼 있었어요. 예. 이런 상황이고, 앞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들어온, 그러니까 임명됐던 그 타이밍부터 시작해서 생각해 보면 이게 모두 김건희라는 이름으로 연결이 됩니다.
생각해 보시면 그 전에 소위 말하는 친윤 검사라고 했던 송경호라는 중앙지검장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그래도 수사는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가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도 비슷한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는 해야 된다. 뭐 이게 어떤 형태가 됐건 수사는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그 발언과 메시지들이 있었다라는 게 보도된 다음에 날아가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도 한동훈 전 장관이 국민 눈높이 운운하면서 얘기하면서 날아갑니다. 중앙지검장을 이창수로 채우고 검찰총장을 심우정으로 채우고 법무부 장관이 당시 민정수석 역할도 거의 했었기 때문에 인사검증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그 두 자리를 김주현 민정수석과 박성재로 채웠다면 이 모든 것이 내일 있을 김건희 재판과 연결이 되는 거죠.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김건희가 내일 유죄가 나온다면 지금 저희가 거론했던 이 검사들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대한민국의 그 굉장히 큰 폐해 그리고 지금 이제 검찰 개혁을 불러왔던 일들이 이게 적극적으로 정치에 관여를 하다 못해. 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어떤 정치의 관여의 정도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쪽에 붙어서 그 권력이 원하는 쪽으로 움직여줬던 그런 어떤 구습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때는 아예 그들이 정치를 결정을 하는 걸로 전면으로 뛰어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판 자체를 검찰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게 뭐가 문제인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게 역설적으로 박성재의 주장이 들어있다라고 봅니다. 우리는 원래 법만 집행하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면서 사실상 정치를 해왔던 그게 어쩌면 자기는 진짜 위법성 인식이 없는 확신범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건의에 대한 2심 선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2심 선고 내용 잠깐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유죄고요.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과 관련해서 여론조사 있지 않습니까?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이거 무죄입니다. 그리고 통일교 알선 수재 혐의 유죄. 그래서 합쳐서 징역 4년 벌금 5천만 원, 그라프 목걸이 몰수하기로 했고 2,094만 원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네. 근데 요거 좀 계속 좀 띄워놔 주세요. 네. 어제 이제 징역 4년이 나왔습니다. 네. 언론에서는 굉장히 이것을 의미 있게 다 쓰더라고요. 그리고 쾌거인 것처럼 이렇게 쓰던데. 주가 조작 공범을 인정했다. 그렇습니다. 뭐 일견 뭐 타당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범죄냐.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대한민국 자본주의를 파괴시킨 거예요. 명태균 정치자금법 위반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시킨 사건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다 망가뜨리는 어마어마한 중범죄야. 그러네. 진짜. 그런데 우리가 뭐 나오는 선고량이 그동안에 너무나 형편없다 보니까 이런 4년 이런 거에도 만족이 되나 봐. 1년 8개월 보다가 4년 보니까 뭔가. 그렇죠. 저는 그게 굉장히 좀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이 어마어마한 중범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낮은 형량들, 특별히 권력 있고 돈 많은 피고인들에게도 형이 낮춰지는 현상들에 대해서 주목합니다. 또 반면에 계속 후행, 종합특검 등에서 추가 기소들과 재판이 이어지기 때문에 네, 이런 또 형은 계속 이렇게 얹혀질 것입니다. 네. 그 양형도 양형이지만 추징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건희 먹은 돈은 그대로 그냥 갚는 거예요 지금. 그게 얼마인지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인지 모른다고 해버려 심지어. 금감원이 다 계산해줬는데. 저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했잖아요. 권력 눈치를 보느라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맞죠. 그게 양형 요소로 들어가야지. 네, 그래서 오히려 그걸 중하게 처벌해야 되는데 수사를 방해했다라든지, 그렇습니다. 수사를 가볍게 받는다라든지, 아니면 네. 수사를 왜곡시켰다든지 이런 게 다 감안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게 제일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비법조인이라 그래서 네. 잘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 가지고 권오수라든가 그전 뭐 주포 이런 사람들은 다 징역 2, 3년에 집행유예 받았잖아요. 맞아요. 네. 그 얘기를 언급을 하면서 징역 4년을 마치 합리화하는 듯한 공범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주범도 약하게 처벌받았으니 내 입장에서는 요거 세게 처벌할 수 없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꼭 그렇게 이렇게 형평성을 그런 식으로 따져야 되는 것인지 저는 좀 그건 아니죠.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판사들이 이제 공범 간의 이제 형의 이제 균형들을 주요한 형량을 정하는데 요소로 그렇게 파악하는데요. 그거는 단계적으로 뭐 여러 가지 죄를 그 죄를 구분하는 거, 별죄라고 파악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작업 또 범행을 축소한 형태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정의는 그때그때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입니다. 네. 정의는 그때그때 세우는 것이 타당. 계속 판사해 주시지. 네. 돌아갈 수 있을까요? 진짜. 그리고 미치겠네, 진짜. 우리 그 변호사님만 보면 제가 미치겠어요. 너무 대한민국의 아까운 판사를 놓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두 분 뭐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해도 돼요. 다시 가도 지금 아직 네 나이가 남았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이제 그 형사재판이 배심제로 가는 날 그러면은 네. 그걸 가고 있겠지요. 알겠습니다. 네. 그 어제 이제 주가 조작을 인정하면서도 이제 감형의 이유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거든요. 네. 이 부당이익을 산정하지 못해서 가중 처벌할 수 없다. 얼마 벌었는지 하고 모른다. 그리고 실패한 주가고 이게 뭐 시장 교란을 많이 한 거는 아니니까 이게 감형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 잠깐 영상으로 보고 가겠습니다. 이 사건 시세 조정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은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가중 구속 요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시세 조정 범행의 경우 경제적 측면에서 다소 성공적이지 못하였던 시세 조정으로 볼 수 있고 시장 질서에 심각한 교란이 발생할 때까지는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와, 이거 진짜 어떻게 해, 나는 지금. 야, 너무 고통스러워. 실패를 했다니 김건희가 훑어먹은 돈이 얼마나 자기가 23억 정도 벌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수입으로 짜증까지 냈잖아. 네. 왜 이걸 내가 나눠줘야 되냐고. 그러니까요. 다소 성공적이지 못했던 시세 조정. 그리고 시세 조정의 주요 대상이 되는 회사들이 그러니까 저렇게 약간 규모가 작은 그런 회사가 오히려 시세 조정하기가 쉬워서 국가 조작 범죄에 많이 사용되거든요. 네. 그러면 저 논리라면은 작은 회사를 가지고 시세 조정을 했으면 시장 교란 행위가 적다라는 이유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법원이 얼마나 선택적으로 상대에 따라서 하는지 보세요. 정경심 교수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걸었었잖아요. 그때 명백히 그분은 거의 다 손해본 거 다 나왔었잖아. 네. 마지막에 다 손실만 났잖아요. 네. 근데 최고로 올라갔을 때 가격을 쳐가지고 그때 팔았으면 이만큼 벌었을 수 있다. 와. 그래서 시장을 교란한 것이다. 이렇게 했었어요. 판결을. 이 정말 미치겠습니다. 예. 자, 근데 어찌됐든 간에 주가 조작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으니까 도이치모터스 털어준 검사들 얼굴은 보고 갑니다. 아무리 시간 없어도. 그렇죠. 요거 읊어 이름. 자,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 4차장 조상원이죠. 중앙지검 반부패 2부장 최재훈. 저 조상원이가 저 발표했었잖아. 안경 조금만 넣고. 맞아, 요만한 거 끼고. 맞아. 그러니까 이자들은 진짜 천벌 받아야 돼. 천벌.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2심 선고 예습을 잠깐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심 구형부터 잠깐 살펴볼까요? 네, 체포방해와 관련해서 징역 5년, 그리고 국무위원 권한 침해, 비화폰 기록 삭제, 외신 허위 공보 요 혐의로 징역 3년, 그리고 사후계엄 선포문 요거 징역 2년, 합쳐서 징역 10년을 특검이 구형을 했죠. 예, 10년 구형했고요. 백대현 판사가 1심 어떻게 선고했죠? 초범인 점을 고려하야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예. 사실 그 백대현 판사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끄덕끄덕 많이 계속 한 시간 동안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된 거거든. 맞아요. 사실관계는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 네. 근데 이제 워낙 초범이고 워낙 고령이라서 이제 감형을 해줬던 거거든요. 근데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 증거가 워낙 차고 넘쳐요. 그리고 죄질이 너무 나빠. 맞아요. 그래서 시간이 없지만 짧게 저희가 조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윤석열이 1월 3일에 체포영장 집행을 완전히 막아서 성공했잖아. 자기 입장에서는. 네. 그 막은 다음에 1월 11일 경호처 직원들하고 밥을 먹어. 그 밥을 먹을 때 경호처 직원들이 윤석열이 한 말에 대해서 복수의 경호처 직원들이 다 진술하고 증언을 했어. 그거를 봐도 너무너무 명확하고요. 너무너무 죄질이 안 좋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자, 이모 경호부장이 법정에서 증언한 얘기인데요. 밀고 들어오면 아작 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하고 언론에 잡혀도 문제 없다. 여기는 미사일도 있다. 들어오면 위협 사격하고 부셔버려라. 자, 이렇게 윤석열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죄질 안 좋죠. 네. 자, 그리고요. 자, 그리고 김모 부장의 저거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때 당시 윤석열이 네.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경찰 저 2025년이야. 저 잘못돼 있네. 네, 2025년입니다. 경찰 특공대하고 기동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걔들 총 쏠 실력도 없다. 촉은 경호관 니들이 훨씬 잘 쏜다. 경찰은 경호관 니들이 총기를 가지고 있는 것만 보여주기만 하더라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 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시한 게 또 실행이 됐어. 그렇습니다. 총 보여주는 것들이 있었잖아. 맞아요. 이거 봐봐. 난리 맞지? 났네. 예. 그리고 또
복수의 관계자들. 김모 부장의 진술 조서 가운데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윤석열은 경호처에서 훈련했던 영상들을 언론에 배포하라고 지시를 했다. 윤석열은 나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설 명절까지만 잘 버틴다면 전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고요. 네. 또 법정에서 김모 부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사일도 있다, 위협 사격하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냐고 특검이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찰 특공대에서 헬기로 들어올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는 말이 나와서 김성훈이 대공화기가 있다고 말한 기억이 있다. 이렇게 이제 법정에서 증언을 한 겁니다. 뭐 이제 충분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렇죠. 그래서 나는 체포방해 혐의라는 게 너무 완곡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너무 그냥 이거 거의 내전이잖아. 그렇죠. 내전 지시라고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같은 의견입니다. 예. 깔끔한 시간 내려. 고맙습니다. 같은 의견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그 사건의 본질을 더욱 깊이 잘 보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의견은. 그래서 이게 지금 난 이 단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뭐 법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겠지만 체포방해 혐의가 아니야. 이거 내전 지시야. 그래서 이거 어마어마하다. 문 안 열어주고 이런 수준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구형 다시 좀 띄워주실래요? 구형을 보면 국무위원 권한 침해가 있잖아. 네. 요거는 뭐냐? 계엄 당일에 계엄에 찬성할 것 같은 사람들 국무위원들 8명만 불렀다는 거야. 그렇죠. 예, 그래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들이 본인의 권한 침해를 받았다는 겁니다. 네. 요것도 백대현 판사가 사실관계는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구형 또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이제 비화폰 기록 삭제에 대한 부분은 뭐냐? 여인영 방첩 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윤석열이가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네. 요것도 백대현 판사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외신 허위 공보 관련해 가지고는 요거는 뭐냐? 12월 5일 대통령실에서 계엄은 정당했다라는 내용으로 외신에 뿌렸거든요. 예. 근데 요거는 백대현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4.5 계엄 선포문 관련해서는 뭐냐? 이미 계엄이 다 끝났는데 한덕수가 서명한 거 있지? 그렇죠. 사후적으로 예. 요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요것도 백대현 판사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와. 근데 어쨌든 오늘 재판에서 저것까지 다 다뤄질 요 거니까. 이야기가 이제 다 나올 거야. 오케이, 정리됐어요. 이제는 그거 잘 들릴 거야. 잘 아마. 들릴 것 같아요. 어제 이거 있었어야 되는데. 어제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오늘은 일단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생중계 전에 혹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몇 가지 좀 짚어줄 수 있을까요? 되게 무죄 부분하고 양형 부분인데요. 네. 그 1심에서 무죄난 그 허위 공문서 행사죄, 행사죄 부분에 이제 강호구 부속실장이 이제 그 서랍에 뒀던 걸 행사 아니라고 봤는데, 맞아. 그때 1심 판결에 적용했던 법리는 허위 공문서에 관한 법리가 아니고 위조 사문서에 대한 법리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공문서는 비치하는 거지 일반 공중에 유통시키는 것이 아닌데 이 부분이 어떻게 평가될지. 네. 그리고 허위 공보 그러니까 대변인 외신 대변인하고 비서관한테 허위 사실의 그 프레스 가이던스를 이렇게 배포한 행위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건 견해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무죄가 바뀌면 아주 자연스럽게 형량이 올라갈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초범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러니까 처음 했으니까 너는 요번에 봐주면은 집행유예를 하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거라는 속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은 양형 이유여서 양형이 올라갈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인다 생각됩니다. 다만 항소심 입장에서 점이론, 포인트하고 범위 이론이 있어서 아주 예를 들어서 6개월, 10개월 이런 올리는 양형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주문. 원심 판결의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중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유무죄 부분을 포함하여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원심 판결 무죄 부분 중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오늘 선고한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오늘로부터 7일 안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고 상고장은 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치소에 있는 동안은 구치소장에 제출하여도 됩니다. 이상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야, 근데 내용이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가 그 백대현 선고가 났을 때, 우리가 그 의심스러워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들을 다 바로 잡아줬습니다. 국무위원 9명의 표결권이 침해받았다고 했는데, 백대현은 이제 2명은 전화하지 않았느냐 해서 빼줬거든요. 그런데 시간까지 다 고려해서 침해를 받았다.
그거까지 이번에 집어넣어줬습니다. 네. 아, 저는 뭐 구형만큼은 아니었습니다만 7년 내용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 편입니다. 새로운 어떤 유형인 것 같아요. 네. 쭉 해놓고 다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조마조마했었죠. 오히려 걸렸는데 네. 가명 사유도 제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딱 갔을 때 굉장히 초범 그거 의미 없다. 그렇죠. 아, 대통령이다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네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 외신 허위 공보. 허위 공보 관련해 가지고도 백대현은 이게 뭐 허위 사실이든 뭐든 이거는 얘가 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했었거든. 네, 맞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공무원들 이거 어떡하냐 이걸 걱정했었거든.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줬습니다. 네. 우리 법조인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좋았어요. 일단 저는 그 국무회의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이제 형법적 의미만 따지는 게 아니라 네. 헌법적 의미도 따지면서 맞아. 헌법적 의미를 훼손했기 때문에 이건 중하게 볼 수밖에 없다라고 네. 판단을 해준 게 좀 종합적으로 사안을 좀 봐준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양형사유 관련돼서 사회적으로 혼란을 초래했다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평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같아서 네. 1심 판결에 비해서는 확실히 보완되고 강화된 판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공무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한 거, 그 소정의 성실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거, 이거 나는 진짜 1심 백대현이 때문에 화 많이 났었거든요. 나 이거 바로 잡아준 거 진짜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중요한 얘기죠. 이게 우리 이진관 판사 재판을 통해서도 약간의 후련함을 느끼셨다면 네. 그 이유가 헌법을 기준으로 애초에 판단을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맞아. 헌법을 기준으로. 그거는 국민주권의 정신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고, 어느 정도 올라갈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 항소심 판결에 걸맞는 수준의 설치를 해줘서 되게 반갑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윤성식 대신 예전에 막타우 대신 뛰어준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분은 뭐 다 해오는데 이 포레스트 검프야. 아니, 지금 판사가 윤성식 판사입니다. 우리 한동수 부장님하고 연수원 동기고. 그래요? 네, 저하고 다 법무관 동기들인데, 법무관 훈련, 그 장교훈련 받을 때 공수지상훈련 하거든. 막타오가 뭔지 몰라요? 막타오? 그 사람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11점 몇 미터에서 네네. 그렇게 낙하산 뛰어내리는 그거 훈련하는 거 연습하는 거 있는데 네. 이게 하나씩 막 뛰어내리기 때문에 레페르 훈련. 아니야 막타오는 그냥 뛰어내리는 그냥,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이렇게 멈칫하다 보면은 이렇게 내려다보면 못 뛰거든. 공포심에. 본인이 망설이고 있길래 내가 대신 한 번 더 뛰어줬는데 보람이 있어. 오 진짜로? 아니 모르는 사람이 없어. 뭐 윤성식 부장에 대해서 이렇게 평정한 마음으로 재판에 임하기를 이렇게 기원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히려 저희보다 더 조마조마하게 보셨겠구나. 아니요, 뭐 개인적인 것들 되게 좀 편안하게 들었습니다. 그랬습니까? 다 결과들이 예측이 돼서요. 네. 윤성식 부장, 민성철 부장, 이동현 부장이 일부에서 했는데요. 아까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그렇습니다. 이 원래 대법원 판결에 쓰는 용어인데 네. 세 사람 사이에 의견이 없었다는 것이고 저는 7년일까 10년일까 이렇게 계속 쭉 봤는데 이거는 중도적인 그냥 양형을 선택한 것인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그 말씀하신 대로 허위 공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1심 무죄 이유가 법령상 그 의무다.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그 외신 대변인하고 그 비서관은 그냥 따라야 될 의무만 있을 뿐이지 그거에 대해서 뭐 사실이 아니다라도 그거를 뭐 거부하거나 전달하지 않을 의무는 없다는 형식 논리로 판단을 했는데 예. 그렇다면은 그 아까 성실 의무에서 그 근거를 찾아내서 결국 그렇게 하면 안 그렇지. 된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2명 국토부 산자부 장관도 되게 이상하잖아요. 1심 결론이. 맞습니다. 연락만 하고 도착하는 시간도 고려하지 않고 의사종속수 다 찬내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국무위원으로서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굉장히 형식적이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법률상 근거들을 잘 찾아내면서 네. 논리적인 논증을 해서 역시 뭐 고등법원 이 판사들답게 아주 간결하게 표현을 해서 이건 대법원에 가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중점을 공무원의 입장에 두느냐 국민의 입장에 두느냐의 차이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공무원 시킨 대로 해야지 뭐 어떻게 뭐 네. 이런 식의 생각이 문제였던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 백대현한테 정말 고통스러웠던 게 뭐냐면 그런 논리라면은
윤석열이 내란 저지르면 밑에 사람들 다 따라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 어쩌면 그 사람들의 항변을 수용해 주는 거지. 그렇지. 대통령이 시키는데 뭐 네. 이 말이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저는 그 위험하게 봤었는데 맞습니다. 예. 요거를 바로잡아 준 게 워낙 마음에 들어서 제가 좀 좋아하는 표정을 많이 지었는데 저에 대해서 판사한테 또 돈 먹었냐고 7년에 네가 좋아한다고 너가 그게 한계라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구형이 10년이었죠. 네, 구형이 이제 10년이었고 뭐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네. 이게 내용이 그래도 좀 좋았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저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네, 좀 뭐 만족하는 그런 편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제대로 된 판결이다 또는 제대로 된 판결 쪽에 가깝다라고 판결 나오는 거를 보면은 아까 최강욱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헌법적 기준을 많이 강조하고요. 네. 반면에 지기현 판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헌법을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외국 사례를 자꾸 얘기해요. 맞아. 뭐 사자성어 얘기하고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요 핵심 단어 중에 법치주의. 이게 꼭 들어가야 되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당신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 행동했었어야 한다.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이다. 라는 헌법의 정신들을 재천명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네. 마지막 부분까지도 설사 네가 볼 때 위법이었다고 하더라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거를 저지하든지 대항하려고 그렇지. 해야지. 맞아. 물리력을 동원해놓고 무슨 말이 맞냐. 네. 이게 이제 중요한 그렇습니다. 형이 올해- 올라가는 요소로. 네, 오랜 특수부 검사 내에서 법 위에 군림하는 그렇죠. 이런 네. 태도들이 그렇지. 아주 자연스럽게 그 계엄 선포문 나중에 만들어서 세 단계 파쇄하는 활동들이 너무나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네, 제가 이 보면서 또 느꼈던 게 윤석열 이놈이 별의별 거를 다 트집 잡았구나. 맞아. 야, 그거 맞아. 하나씩 다 격파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그래서 들었는데. 근데 그걸 보면서 진짜 이 법꾸라지 놈들은 진짜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역시나 이제 그거를 또 트집 잡았더라고. 직권 남용에 대한 부분. 윤석열이가 나 그때 대통령 탄핵됐었는데? 나 직권 없었는데? 맞아. 그게 어떻게 직권 남용해? 이거를 또 썼더라고, 이놈이. 근데 그것도 역시 논리로 아주 박살을 냈습니다. 윤석열 너가 경호처장을 통해가지고 직권에 없는 일을 시킨 거 아니냐. 맞아요. 이것은 직권 남용의 공범이 된다. 네. 야, 이건 정말 훌륭한 논리였습니다. 바깥에 나가서는 탄핵 공소행 그러고. 자체가 그 자기의 직권이 아니고 네. 그 이제 경호처장의 직권. 처장의 직권을 그 남용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분의 공범 관계가 된다. 형법 정칙에 네. 관한 공범과 신분 관계 규정에 따라서 재밌더라고요, 공범이 된다. 저는. 이거. 예. 아주 너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 그렇습니다. 거죠. 근데 저는 요새 뭐 예전 같았으면 뭐 경험도 못 해볼 일 이렇게 법꾸라지들의 법 기술을 이제 접하면서 야, 이게 나는 굉장히 재밌어. 근데 저런 기술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잔재주를 부리는 건데 김건희가 공범 아니라고 주장해가지고 먹혔잖아요. 그러니까 해보는 거예요 여기도.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끼리끼리의 그런 거를 깨뜨려야 되고. 네. 저기 한동수 부장님 그 판사도 해보고 검찰에도 계셔봤으니까 그거를 좀 시청자분들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뭘 많이 썼는데요. 뭐. 그 형사 합의부 판사들이 지금 생중계를 보시면 네.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판단이 너무 다르잖아요. 네. 그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실망하는 면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판사 생활할 때 다른 판사들도 나처럼 같이 생각하고 어떤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기준 하에서 판단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잖아요. 근데 나와보면 아니잖아요. 아니야. 그런 현실을 하고 그다음에 검찰을 바라보면서도 지금 그 국회나 이런 데 출석해가지고 완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본인들끼리는 수사 기법이라고 전수받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뭐 그렇게 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그 뭐가 잘못이냐. 근데 그거를 감찰부장으로 보실 때 검사들은 다 저런 수법을 저렇게 가지고 했을 것이다라고 예상했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윤석열이 똘마니들만 특정 집단이 그렇게 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뭐 일부의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검사의 수사와 관련된 네, 이게 공소시효에 중요한 말씀이에요. 관련되고 오늘 제가 요즘 뭐 시민주도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서도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한 테마가 검사의 객관 의무입니다. 우리 이렇게 수원 고검 이번에 감찰과 관련돼도 이거는 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으면서 또 불리한 자료 증거를 조작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판사가 이렇게 왜 결론이 그렇게 나오냐면 그중에 판사는 되게 자료에 따라서 판단에 기속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료 자체가 불공정하게 돼 있다면 그런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걸 최대한 이용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에 오래 근무한 사람은 나는 무죄 받을 수 있다, 무혐의 받을 수 있다고 자신감을 피력해요. 네. 특히 진술론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아까
그 뭐죠? 그 사후에 만든 계엄 선포문 있잖아요. 네네네. 그 과정도 저는 진술만으로 이루어져서 된 것이지 사실 뭐 강의구 부속실장이든 윤석열 당시 그 진술들에 의존해서 이렇게 사실관계가 이렇게 인정이 됐는데요. 그 네. 부분은 역시 탐구할 지점이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네. 믿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는 고백을 할 게 있는데 윤석열 쪽이 주장한 것 중에 가장 그래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봤던 부분이 하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그게 항상 조마조마했던 게 있었어. 그거 뭐예요? 뭐냐면 군사보호시설에 이제 들어가려면 그 부대 책임자의 허락받아야 승인이 되는데.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번에 체포할 때 경호처장이 거기 이제 최고 책임자였거든요. 네. 그 승인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지금 막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법리적으로 들어갔을 때, 야, 요거는 윤석열 쪽이 이기면 어떡할까. 그게 항상 제가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익적인 판단을 했더라고. 이렇게 보안에 대한 문제와 공익에 대한 문제가 충돌할 때 그 경중을 따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또 와닿았는데 요거 좀 정리 가능할까요? 좋은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저희는 그렇게까지 걱정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저 못했는데 걱정했어요, 솔직히. 이것도 사실은 헌법적 관점에서 보자면 너무 자명한 일이죠. 그러니까 군사시설 보호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군사시설을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불순한 의도로 정당한 공권력의 집행을 막으려고 군사시설 핑계를 댄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앞뒤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법 취지가 중요하네. 네,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저런 주장을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군부대장은 무조건 체포 뭐 이런 것도 영원히 압수수색 못하지 다 않느냐. 막을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안에 그러면 들어가면 말이 안 된다. 영원히 이거는 못해. 헌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던 거예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게 헌법 해석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서로 충돌되는 이익과 예, 가치들이 형량. 있을 때 네. 이것을 일단은 조화롭게 해석을 해보고 안 되면 어느 것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영장은 우리나라 전국 어디 못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영장은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석에 보면 법 체계의 뭐 문헌과 입법 취지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한다 이런 규정들이 나오죠. 그 법 해석의 기본이. 대단히 고맙습니다. 언제든지 방법은 있습니다. 일설, 네. 이설, 삼설이 가능합니다. 윤성식 부장이 현재 지금 펜딩돼 있는 대법관 제청 후보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죠? 네. 근데 조희대가 절대 제청 안 할 거예요, 아마. 그럼 뭐 다른 견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그런 부분은 조금 아닐 수도 있고요. 바뀔 수도 있고 그런 네. 부분은 하고 뭐 이 의식한 판결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알아서들 하세요. 아마 이제 뭐 네.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예. 오늘은 조금 참아주세요. 네. 좋았습니다. 뭐 저에 대한 이제 비판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너의 이름은 최치룩이네. 최치룩. 7년에 만족하는 최치룩. 와. 사실 양형 기준에 해도 11년 3개월인데요. 아주 이건 7년은 국민들이 많이 약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 저라고 뭐 아주 뭐 100% 만족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이제 아쉬웠던 부분을 좀 바로잡아줘서 뭐 이 정도는 만족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부분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건 이제 치작에 불과하니까 윤석열이가 그렇죠. 지금 재판이 한두 개고 죄가 한두 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셔서 좀 너그럽게. 고맙습니다.